기다리셨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더욱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역사 프로그램의 끝판왕. 국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읽는 통찰의 시간. It's back, it's back, it's back! 별이. 자, 이 서울에서 이 전쟁이 아주 혼란스러운 출동 Z세대가 간다. 어서 와요. 그러니까 인사가 분리가 돼야 권력도 분리돼요. 존중하고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 시즌 4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 시즌 4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사실 저는 다른 애들 최쌤을 뵐 일이 뭐 있긴 우리야. 했지만 우리야. 네, 우잘벌 이제 또 완전체로 모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반가워요. 저 그 사이에 멕시코 갔다 왔어요.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집밥을 먹고 여행 좀 돌아다니고 이건 저거 다 했었어요. 아이고, 너무 좋았어. 좋았겠네. 진짜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저는 요즘 이제 바디 프로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지난번에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준비하고 이제는 있나요? 본격적으로. 준비만 계속 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 그래요? 다음 달이면 찍어요. 시작했네요. 그러면 그때 우리 한번 띄워줄 거죠? 뭐 알고 싶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저는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진짜 새 학기의 기분인 거예요. 맞네. 뭔가 머리가 맑아졌어요. 너무 어려운데요. VR로 인강을 보는 것 같은 다시 돌아온 Z세대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좋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이제는 뭐 익숙합니다. 함께 해봤으니까. 네. 그럼요. 네, 우리 조미 학생. 안녕하세요. 다시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사학과 재학 중인 조인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마주보고 다들 앉아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저한테는 또 사학과로서 연예인같이 느껴지는 최태성 쌤이랑 같이 마주보고 저희도 연예인이에요. 이번에 새로 시즌4 시작하잖아요. 네. 우리 스튜디오에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변화에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네? 그 의자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의자에 글자가 하나씩 새겨져 있어요. 맞네. 자, 이 글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멕시코. 김나희. 가수. 여기 뭐야? 아나운서. 학생. 와, 대박. 아니, 우연의 일치가,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었는데. 나 진짜 줄 알았잖아. 나도 그 맞는 줄 알았어요. 우와, 대박. 저도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는지 저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뭐지? 설마 이거야?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 맞나 보다. 정답! 자, 그러면 여기 지읒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잘 없으니까 이게. 선생님 빨리 앉으세요 여기. 선생님 빨리 앉아요. 아니, 네 지읒해가지고. 분이다 보니까 뭘 하나 빼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작진들한테 감사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지난 자리에 너무 불편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줬는데 이게 훨씬 더 불편해. 더 불편해. 지난 자리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예. 나 다리에 지나. 자, 정말 다시 보니까 너무 유쾌상쾌 통계입니다. 너무 반갑죠. 너무 재밌습니다. 좋아요. 네. 자, 국회방송 대표 프로그램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 자, 시즌4에서는요,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변화를 이끌어냈던 국회사를 침투 분석.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읽고 나아가 정말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거 할 때는 뭐다? 노래. 오랜만이네요. 노래 그죠, 들어야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날씨 부탁해요. 메아리 눈물고개 힘이 넘던 이별 고개 화양 연기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국에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 아우, 노래를 너무 잘했는데 또 너무 또 슬퍼서. 아, 이거 어떡해. 가사를 들어보면 좀 한이 서려 있는 곡인 것 같아요. 과약 연기 이런 거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 약간 전쟁 바탕으로 만든 가사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러니까요. 한국 전쟁 관련 노래? 맞습니다. 이게 고 이현 선생님이 부른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인데요. 1956년도에 나왔습니다. 6.25 전쟁 휴전 직후죠. 작사가 반야월 선생님이 피난길에 딸을 잃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 있고요. 이 혹시 아세요? 단장이라는 게 뭔지? 당장? 장이 끊기는 것 같은. 단장. 네. 그래서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입니다. 너무 슬퍼. 맞아요. 저도 이 노래 잘 알고 들어봤던 게요. 나이 언니가 제 마음속에선 1위였지만 무려 5위를 하셨던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엄청 좋아하신 미스트롯에서 역주행을 했던 노래거든요. 네, 우승자인 송가인 씨가 결승전에서 불렀다고 들었어요. 이 노래 누나가 부른 줄 알고. 아니 내 건 아니야. 근데 이 노래가 진짜 가슴이 아픈 노래예요. 이별하는 어떤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지금 철사줄에 꼴꼭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은요 6.25 전쟁. 자, 그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 국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우왕 좌왕 달리 법석.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자, 오늘의 주제 6.25 전쟁 전란의 시절 국회는. 자, 영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개원식을 거행하고 의장단 선출을 하는 등 국회 운영을 위한 채비를 하던 제2대 국회는 국회가 개원된 지 6일 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에서의 북한 공산군 기습남침 소식을 접하게 된다. 전황 보고를 듣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 뭐 어쨌다 하는 비판의 소리를 하는 것이 국회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서울 수복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로 다시 국회의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9월 28일이에요. 9.28 수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당시가 2대 국회인데 사실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겨우 개원 6일 만에 이제 전쟁이 터진 상황이다 보니까 좀 국회의원들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명 피난살이 국회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그 상황을 취재해 오신 또 우리 취재원을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더라 통신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즌4에서도 변함없이 열리라는 김나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인데요. 6.25 전쟁 당시 이랬다 카더라라는 카더라 통신 준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전쟁이 마냥 역사 속의 얘기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생각해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미 매일 끔찍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로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삼 6.25 전쟁 당시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쟁이기 때문에 또 계속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슬프고 괴롭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인데요. 자, 그래서 크리스찬 퀴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요? 한국전쟁 발발 언젠지 아십니까? 6.25니까 1950년 6월 25일입니다. 우와. Yes. 와, 그 연도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우리 외삼촌 생일이기도. 아, 50년. 예. 자,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당시 모 국회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하게 명동에 양복을 맞추러 갔는데 북한이 남침을 했다는 방송이 찢어지는 듯한 마이크 굉음 소리와 함께 들려와서 전쟁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이네요. 근데 국회의원인데 사실 국회가 아닌 외부에서 이 상황을 알게 된 거잖아요. 진짜 좀 갑작스럽게 전쟁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게 좀 놀라운데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미리 정보를 좀 접했을 법도 한데. 당시에 이제 제2대 국회가 개원한 지 6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내부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임시국회 1시간 후 정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수도를 옮기겠다는 결정을 하는데요. 심지어 국회의원 명단조차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수도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남아있던 국회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 210명 중 148명만이 피난을 떠나게 됐죠. 지금처럼 통신이나 SNS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그럴 법도 한 것 같아요. 요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그 우리도 상상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을까요? 이 당시를 4개의 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우왕좌왕 난리 법석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네요. 네. 너무 표현 잘해주셨고요. 네. 훌륭했습니다. 이상 카더라 통신의 김나희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6.25 전쟁 속 국회의 상황을 이 김 기자보다도 더 생생하게 이 전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뛴 분이 이 스튜디오에 또 계시다고 합니다. 저보다 더요? 그래요? 맞습니다. 바로 네. 임빈 학생. 네, 시즌 4에서는 바로 저 Z세대가 취재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때 그 시절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을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가보실까요? 어서 와요. 예. 교수님, 6.25 전쟁 발발 당시에 국회 상황은 어땠나요? 그때 당시는 이제 정부 수립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부 이 조직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주로 사람 중심, 인물 중심으로 움직여가지고 보고 체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개전 초반에 수도를 사수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걸로 이 결정들을 못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국회가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새벽 1시부터 그냥 한 4시, 5시까지 계속 엄청난 그 경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의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수하자는 쪽이 이제 아마 좀 더 강경한 그런 입장이었겠죠. 그래서 그 국회가 성명서를 채택하고선 새벽 7시에, 27일 7시에 경무대로 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 국회 성명서를 가지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경무대는 대통령은 이미 없어요. 대통령은 그날 새벽 3시에 특별 열차를 타고 대전으로, 대구로, 그리고는 다시 대전에 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국회의원들은 뭐 더 이상 뭐 더 말을 안 해도 그들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전시 비상 대책에 대한 그런 준비가 사실상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화가 잘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제 인터뷰는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오늘도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 계속 등장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제2대 국회는요, 1953년 7월 27일 휴전 성립이 되는 날까지 정말 많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서울에서 이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이거 저번에 이야기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복습인데 이동을 하죠. 예, 전선과 따라서 지금 대구에서 이제 문화극장에서 이제 국회 활동을 했고요. 다시 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맞아. 부산에서는 또 부산 문화극장에서 다시 부산극장에서 또 다시
부산 보수동 세무소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국회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저희도 그 피난사리 중에도 국회가 좀 열일했다라는 거에 되게 깊은 감명을 받았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전쟁 수행, 치안 유지, 국민 보호, 피해 복구 등등등 이런 입법 및 예산 조치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게 부산 임시국회에 모여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좀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사진 볼까요? 당신 그 신익희 전 국회의장의 그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좀 조봉암이네요, 지금. 네, 참. 네, 흔히들 전쟁의 난리통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소위 그 난리통 속에서 뭐 국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이렇게 약간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 이런 거는 아니었을까요? MZ세대는 이렇게 의심이 많습니까, 요즘? 호기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확인하고 사실 확인. 우리 임빈 학생이 저렇게 또 확인해보고 싶으시다고 하니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국회는요, 이 피난사리 중에도요, 내내 열려 있었죠. 자, 그럼 제가 정확한 숫자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 보시죠. 12는 뭘까요? 자, 바로 여러분들, 제2대 국회는요, 이 기간 중에요, 정기회 4회, 임시회 8회 등 총 12회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그 의미고요. 12번. 자, 임기 4년 중요, 회기는 무려 1310일. 그러니까 연평균 328일. 오. 아,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내내 열려있던 게 맞네요. 지금 그 웃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야 믿음이 가요. 계속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총 631일의 이 본회의까지 개최되었는데요. 연평균 158일이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본회의가 열린 셈입니다. 와우. 자, 총 2개 2,409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의됐고요. 접수된 의안 수는요, 예산안, 법률안 포함해서 총 1,183건에 달했습니다. 이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었네요. 그럼요. 네, 실제로 그 의안이 엄청나게 맞습니다. 접수됐어요. 아니, 전쟁 기간 중이었는데 네. 어떻게 거의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했을까? 참 이게 존경스럽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때 초기에는 정부의 모든 국가의 모든 조직이 제대로 원활하지는 않았지만은 국회는 나름대로 민주주의 원칙, 그 국민을 대변한다는 그런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권력 구조를, 그러니까 한국의 권력 구조를 의원 내각제로 함으로써 의회 역할을 크게 하려고 한 거죠. 나름대로 크게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 한국 의회 민주주의 확립하는 데는 기여를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러실 수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요, 재헌국회에 비해서 이 의안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왜 의안 건수가 그 재헌국회에 비해서 이 2대 국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많아졌을까? 전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시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 이외에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법률안 제출의 출처입니다. 정부 제출이 216건이었는데 의원 발의는 182건이나 됩니다. 자,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 숫자가 보니까 약간 정부 제출이 의원 발의 수보다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와 또 이승만 대통령의 비판하는 의원들이 많았던 국회 간의 좀 대립, 마찰이 좀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닐까. 역시 똑소리 나요. 다르다. 아니, 뉴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감이 오시는 거죠? 아무래도 시즌 4다 보니까. 사실 한국민주당이 국회의원이 200명 중에, 그러니까 재헌국회에서 200명 중에 29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전체적인 국회 운영이나 회의 이런 건 사실상 주도했던 그런 거고요. 무소속이 재헌국회의 경우는 아마
4%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속이 다수고, 근데 무소속의 다수는 결국 한민당과 상당히 그러니까 연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2대 국회에서는 24명밖에 안 돼요. 한국민주당이 다른 제야 세력과 합쳐가지고 민주한국당을 만드는데 210명 중 24명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독촉, 독립축성회 쪽은 거기도 한 20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국회 다수는 무소속이 63%.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거는 한민당 또는 제2대에서는 민주국민당이 이제 국회의 주도권을 잡고 서로 연대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녹화가 절반 이상이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 장현 아나운서의 속기록 읽어주는 코너가 없는 것인지? 저희 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즌4에. 영원 씨. 왜 그런 거죠? 부담스럽네요. 사실은 이게 피난국회 때였잖아요. 정말 이곳저곳 피난을 좀 다니던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나 속기록이 작성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부산 문화극장 국회 시절에는 국회 사무처 직원 3명만이 남하를 했고 속기사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 회만 그렇고 다음 회부터는 많아질 예정입니다. 노래도 해주세요. 준비해야죠. 뭐든. 아무리면 예원 씨 분량을 줄이겠습니까? 결론을 내립시다. 네. 오늘 예원 씨 분량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 전쟁 때문이었다. 전쟁 때문에. 전쟁이 참 현재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네요. 그죠? 네. 그러게요. 하지만 출연료는 똑같이 나간다는. 근데 그러면은 속기록이 언제부터 다시 작성이 된 거예요? 자, 예원 씨. 자, 제기된 당시의 속기록 분량 확보해 주세요. 안상한 의원의 말입니다. 네. 면세 조치는 가능하다면 정책상으로 보조금을 주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습니다. 관세를 면제해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하루바삐 복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제한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 속기록은 1953년 9월에 이뤄진 회의인데요. 정말 바쁜 국회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쟁은 1953년 7월 달에 정전이 됐잖아요. 정전 직후에 지금 그 모습,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직후에 지금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쟁, 피해, 복구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니까 당시 전쟁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막막했을지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느껴지네요. 맞아요. 그 외국에 있는 그 석학들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 한반도는 구석기로 돌아갔다. 구석기는 돌멩이와 사람밖에 없잖아요. 엄청난 그 폭격 속에서 남아있는 건 폭격된 자네들과 사람들밖에 없으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자, 국회는요. 전시 입법 처리와 그 민심 수습을 위해 정말 애썼습니다. 국민의료법, 전시생활 개선법, 민형사 소송법 지정도 했고요. 이후에는 또 이 포로 교환 결의, 휴전회담 결의, 휴전 반대 국민운동, 휴전 대책 등 정말 수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 많이 하시는 그 국회의원들이라면 저희 세금이 정말 아깝지 않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대략적인 상황을 좀 훑어본 거고요. 자, 지금부터 6.25 전쟁 당시 국회의 상황을 좀 더 깊이 무엇을 했는지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이대 총선은 이전과 달리 미군정이 아닌 우리 정부에 의해 실시된 선거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좀 큰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유엔 개입이 있던 재헌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참했던 일부의 민족 진영과 중도 세력들이 대거 참여를 했었죠. 자, 2대 국회의 좀 제가 요점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힘으로 국회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재헌국회는 미군정 하에서 유엔의 어떤 그 관리 하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졌잖아요. 근데 2대 국회는 우리 힘으로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뽑았다는 거, 우리 힘이었다. 두 번째, 전쟁이 터졌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요게 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재헌국회의 또 차이점인데요. 210명의 의원들을 뽑는 선거에 무려 2,209명이나 입후보하면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들 상당수가 국회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바로 재헌국회의 가장 큰 차이점. 그러니까 재헌국회에서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대거 들어왔고요. 이 2대 국회에서는 이승만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대거 들어왔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랑 국회가 아주 극심하게 대립했던 거네요. 네, 이 2대 국회는요, 6.25 전쟁과 더불어 이 국회 역사에 영향을 준 정말 큰 사건들이 있는 국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명 3대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6.25 전쟁,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 대통령 직선제 개헌 문제를 둘러싼 정파 간 갈등,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자유당 창당과 원내 세력의 재편입니다. 자, 6.25 전쟁의 그 시간 흐름에 따라 당시 국회 상황을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일단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이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국회는 미국에 긴급 원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니까요. 자, 국회는요, 수도를 사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 하죠? 수도를 남하. 네, 떠나지 않습니까? 결국 이승만 정부는요, 이 수도 남하를 결정했는데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대전까지 피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북한의 남침 속도가 너무 빨랐잖아요. 결국 이 속도 때문에 국회, 정부 할 것 없이 모두 피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니까요, 유엔 안보리에서는요, 남한을 돕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미군 주도의 유엔 연합군이 한국에 파견되면서 6.25 전쟁은 이른바 국제 전쟁으로 확대가 됩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요, 유엔군에게 이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외국인들은 한국 전쟁에 대해서 웬만하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 세계사에서 나오는 기억이 있어요. 그 내용은. 맞습니다. 네. 자, 이후 1950년 9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그 6.25 전쟁 때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잖아요. 이 상황을 완전히 뒤엎었던 작전. 그게 뭐였죠? 메가드 장군의 인천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결국 이 작전의 성공으로 이 북한군의 이 병참선과 배후를 공격하면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버렸죠. 이 작전으로 우리는 다시 수도 서울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9월 28일 서울 수복에 성공한 겁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국회는 조금 한시름 덜었겠어요. 참 국회가 할 일이 많아요. 이게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자, 뭐냐면 민족의 비극 국민방위군 의혹 사건의 진상 100일 하에 5억 여억 원은 어디로?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1년 총 예산액 1천만 원에 30배 이상의 금액을 3개월간의 기밀비로 썼다 한다. 국민방위군? 국민병 사망은 매일 평균 10수명씩. 그러니까 이 횡령을 일삼는 일이 장기돌로 인해 가지고 일종의 그 보충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방위군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무려 5만여 명이 사망하게 된 사건이에요. 충격적이죠, 이거. 이게 바로 국민 방위군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국민들 한 명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사망해도 국가 책임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지금? 말도 안 돼. 수만 명이. 자, 이 일로 국회는요, 국민방위군 의혹사건 특별보사위원회를 설립했고요, 국민방위군 해체를 결의합니다. 결국 국방부 장관은 경질되었고요, 국민방위군 책임자 5명은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아니 근데 전쟁 중에조차 횡령이라니 이렇게 무고하게 희생된 군인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제대로 뭔가 처벌을 받아야 할 텐데 이제 왜 전시 상황에서도 이렇게 국회가 항상 열려 있고 뭔가 일이 많고 했을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국제 전쟁으로 비화됐다고 하셨잖아요. 전쟁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요? 사실 1950년 그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또 서울 수복하고 또 10월 달 넘어서는 이 38선을 돌파를 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압록강까지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러면서 북한 전역을 다 점령하는 듯 했는데 또 여기서 반전이 벌어지죠. 뭐였죠? 바로 중국군이 참전합니다. 다시 전세가 바뀌면서 남쪽으로 밀리게 됐죠. 결국 이 전쟁에서 군사적 승리를 완벽하게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미국 주도의 유엔군은요, 바로 이 소련과 함께 휴전을 모색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또 왜냐면 우리가 지금 코너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 시즌 아직 살아있는지 아직도 하고 누가 살았나? 그렇죠. It's back, it's back, it's back! Yeah. S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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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네, 반갑습니다. 멕시코 다녀오더니 굉장히 텐션이 많이 좋아졌네요. 네, 6.25 전쟁. 그 당시 해외 상황 어땠을까?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냐? 여전히 바뀌시네요. 이거 얼마나 듣고 싶었는데. 자, 일단 휴전을 모색했던 상황인데 유엔은 북한 및 중국과 정정회담을 추진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쟁을 멈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남한은 이 회담을 참석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휴전을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남한이 원하는 것은 전쟁을 멈추는 게 아니라 북친 동의를 원했던 거잖아요. 이 휴전회담의 주체가 남한이 아니라 유엔군이었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 일단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에 남겨줬기 때문인 거잖아요. 예, 전쟁을 멈추든 끝내든 그 남한이 아니라 유엔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휴전회담을 서명 또한 유엔과 북한, 중국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예. 끝났어요? 분량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요. 마무리 자신감 있게 하세요. 지금 더 나옵니다. 이렇게 시즌 4에서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짧아지는 그런 국회사 그것이 알고 싶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다음부터는 그래도 해외 취재를 좀 넉넉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어떤 약간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해외 그 반응이 어땠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걸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힘겨운 상황에서 국내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존 방식, 재헌국회에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어디에서 뽑았다? 이제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 방식이었는데,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대파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돼야 되는데 선출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국회에서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해산해 버리겠다니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국민들 반발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뭔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MZ세대는 어때요? 답답하고 뭔가 안타깝고 또 사업가로서 조금 피가 끓어오르기도 하고. 그죠? 왜냐면 요즘 또 MZ세대들은 그 공정, 그다음에 합리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때도요. 사실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요. 대통령 연임에 성공은 했지만 훗날 바로 그 4.19 혁명으로 결국 하야해야 되는 그 씨앗이 바로 이 개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 안에서 정말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전쟁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교착 상태에 머무르던 정전회담. 유엔군의 요구를 북한과 중국이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되어 가는가 했는데 우리 국민들과 또 정부와 국회는요. 휴전 반대 의견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왜였을까요? 휴전이 아니라 아예 그렇지. 끝내고 싶다라는. 끝내고 싶었으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네, 전쟁을 멈추는 게 아니라 끝내는 게 맞죠. 네. 자, 그러면 당시 국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2대 국회 제15회 회의의 한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휴전 회담 끝에서 대한민국을 그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명백히 유엔의 태도를 밝히지 않고는 도저히 이 자리에 앉아 예산 시민이 국정감산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투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필요가 있다면 유엔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자, 다음은 세계에 낸 우리나라의 메시지 중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근범 체결되는 휴전 조건에 대하여 전 국민의 종의를 받들어 단호히 반대하는 바이다. 이 어리석은 휴전 조약을 즉시 폐기하고 한국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모두 노력을 하여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수립하기를 엄숙히 요청하는 바이다. 어서! 자, 진짜 이렇게 격렬히 반대했네요, 보니까. 아까 그 문장 중에 유엔하고도 싸울 준비를 했는데. 그거 멋있어. 이거 얼마나 강력한 지금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전을 향한. 그 유엔이 지금 우리 도와주고 있는데 그 유엔하고도 지금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그 휴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강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휴전이 아닌 종전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엔하고 싸워야 됩니다. 싸울 수 있나? 안 되죠. 그런 상황은 또 아니죠. 국력이 약하니까. 미국이나 다른 휴전을 원하는 나라들은요, 우리가 순순히 휴전협정에 찬성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승만 정부가 정말 미국, 소련, 아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사건 하나 터뜨립니다. 어떤 사건인데요? 바로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네. 반공포로가 어떤 포로인지 아세요? 아니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반은 뭐냐면 반대한다는 거예요. 공은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아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포로들이에요. 자, 6.25 전쟁 터졌어요.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 두고 있을 거 아니에요, 포로들로. 근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은 일단 공산주의 차에 살아본 사람들이잖아요. 이 중에서 난 공산주의가 싫어요. 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들을 반공포로라고 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반공포로 석방, 그 말은 전쟁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유엔군과 북한, 중국이 어렵게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요, 사실상 반공포로가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송환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이 휴전협상을 계속 반대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요,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무엇보다 미국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반공포로를 미국과 유엔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석방해버린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 포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전선에서는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유엔이나 지금 다 협의를 봤단 말이에요. 후방에서 이승만 정부가 난 못해! 석방해! 라고 해버린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휴전협정은 최대한 늦추면서 협상력은 극대화를 하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자, 어쨌건 이 사건은요, 세계를 향해서 우리 아프지 마 라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휴전 지금 그거, 이게 지금 설계 짜고 있는 강대국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예요, 지금요. 왜냐면 그들은요, 당연히 한국이 휴전에 순순히 협조할 거라고 낙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이 이 딱 상황을 보면서 결론을 내려요. 우리나라 동의 없이는 휴전이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휴전협정 체결이 약 한 달 정도 늦춰지면서요, 전선에서 추가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양날의 검이었던 사건이었죠.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도 어떤 상태다? 휴전 상태입니다. 아직도 그때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국회 대한민국 헌정회에 납북 국회의원 현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확인된 납북 국회의원은 재헌국회와 2대 국회를 합쳐서 보시는 것처럼 총 84명이지만 더 많은 숫자의 실종 의원들 생사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이 정도인데 국민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겠죠.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500만 이상의 사상자, 이산가족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헌국회에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이 재헌국회 처음 열린 이 국회도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첫 번째가 친일파 청산, 이걸 하기 위해서 반민특위, 이것도 열렸었고,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친일파 청산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라는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사건들도 있었죠. 어쨌건 간에 이런 재헌국회를 거쳐가지고 2대 국회를 넘어오면서 굉장히 또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뽑죠? 직선제로 뽑잖아요. 그 직선제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게 이제 2대 국회, 그 과정에서 출발된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떤 좌우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6.25 전쟁의 어떤 후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자, 내년 2023년이면요, 이것 70주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내년 2023년이면. 정전협정. 맞습니다. 네. 정전협정 70주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역사를 좀 되새기고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대 국회, 전쟁통에 활동했던 2대 국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벌써 끝이에요? 벌써 끝이에요. 네. 근데 이 코너는 그대로인가요? 이건 안 바뀌나요, 이거는? 사라지길 바랬는데. 사라지길 바랬는데. 그대로구만. 자, 오늘의 우잘알 한마디. 자, 오늘의 우잘알 한마디 시작해 주시죠. 오늘 나는 뒷면을 알게 됐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학교에서 현대사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에서는 주로 대통령과 이제 유엔과의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뒷면에서 국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좀 자세하게, 그리고 사료랑 같이 알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와우. 오늘 나는 우리가 전쟁의 휴전 중이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뭔가 전쟁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휴전 상태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뭔가 옛날에
그 전쟁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든 종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마음이 저도 뭔가 깔끔치 않은 느낌이 지금 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았어. 묵직한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나는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의 자세한 스토리를 알게 됐다. 네. 왜냐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릴 때는 그 세계사 교과서에서 그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해서 대충을 배우지만 이렇게 자세히를 보니까 좀 다르게 와닿았던 것 같고 그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진행 중인 그 전쟁에서 지금 그 나라들의 국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나는 우리 국회사의 미래에 대해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즌4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즌4까지 정말 많은 주제를 다뤘는데 잠깐만요. 이게 어느 주제에 대해서 관련이 없잖아요. 그냥 클로징 멘트인데 이거. 시즌4까지 했잖아요. 우리 정말 많은 역사를 다뤘는데 앞으로 다룰 게 무궁무진하겠구나. 내가 진짜 시즌4까지 했는데 이 휴전, 정전의 이런 뒷면까지는 더 들여다보지 못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 할 게 무궁무진하다. 시즌10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다. 확실히 이제 볼펜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게 자학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우잘볼 국회사 인스타그램과 그리고 국회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추첨을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께서 정성스럽게 사인한 역사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항상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입이 넘더니 별코게 화약 연기 앞을